네, 지금부터는 12월 마지막 주 정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주요 일정들부터 한번 챙겨봐 주시죠. 네, 이번 주는 이제 연말이라서 일정이 아주 뭐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면 12월 27일 이제 월요일 날은 중국의 11월 이제 공업 이익 이제 공업 분야에서 얼마만큼 이익이 났는지를 나타낼 것 같고요. 그다음에 12월 28일 화요일 날은 주주 명부가 확정됩니다. 그래서 배당 확정일입니다. 그래서 그날 주식을 갖고 있어야 배당이 확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12월 29일 수요일 날은 미국의 12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되고 배당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30일 날은 목요일 날은 한국의 11월 산업 생산 지표가 발표가 되고 한국 증시는 이제 폐장을 하게 됩니다. 그날. 그리고 12월 31일 금요일 날은 중국의 12월 제조업 PMI 지표가 발표되고 한국 증시는 이제 휴장을 하게 됩니다. 하루 쉬게 되고 1월 1일 날은 이제 한국의 토요일이죠. 12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되니까 지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연말 정시도 뭐 잘 성공해야 될 텐데 네. 이번 주에 좀 주목해야 될 변수들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이번 주는 그래도 어쨌든 다 배당 이슈가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이 있는 게 나 배당 받으려면 언제까지 주식 갖고 있어야 되냐. 그래서 정확하게 날짜 말씀드리면 12월 28일 종가에 예를 들면 내가 삼성전자 주주인데 그날 종가에 파시면 배당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날 사셔도 상관은 없어요. 내가 아침에 사서 종가까지 가져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갖고 계시면 주주 2021년 삼성전자 주주 명부로 올라가게 돼요. 근데 그날 종가에 없으면 그분은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주주 이제 그 배당을 못 받게 되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뭐 대주주의 양도차익과세 그 부분도 좀 있잖아요. 그 기준일이 그날 28일이에요. 그날 종가에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기업을 10억 원 이상 갖고 있다. 그럼 대주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이제 수익이 나면 양도차익과세를 내야 되니까 그래서 대주주 양도차익과세 회피성 물량이 아마 28일까지 나올 것 같아요. 그날이 끝나면 이제 해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배당락이 있는 게 이제 주식 처음 하신 분들이 좀 그 부분을 이해 못 하시더라고요. 아니 배당을 주는데 주가가 빠지니까 다음 날 근데 그것도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배당 수익률이요 평균적으로 2% 정도 돼요. 코스피가.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지수가 3,000이라고 쳐볼게요. 3,000에서 2%면 60포인트 빠지는 거죠. 2,940에서 출발하면 보합이에요. 이걸 꼭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게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배당 주는 만큼 원래 주가를 빼버려요. 보통은 한 절반 정도만 빠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0포인트만 빠져 출발하게 됩니다. 그게 항상 최근 10년 동안 거의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 2%면 1%만 빠져 출발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실제로 그 주가 지수가 1% 오른 거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29일 날은 지수 보고 헷갈리시지는 좀 마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보는 지수랑 우리가 지금 아는 지수랑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한 가지 현상은 뭐냐면 코스닥은 배당을 많이 안 주잖아요. 그래서 배당락이 별로 없어요. 근데 코스닥 지수가 되게 좀 재밌는 사실이 배당락일부터 주가가 급등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8일 날 양도차익과세 물량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전까지 주로 중소형주를 대형주는 솔직히 그런 게 별로 티가 안 나잖아요. 코스닥 중소형주를 개인들이 많이 팔아요. 그래서 팔았는데 29일 날은 내가 다시 사야 돼요. 그러니까 세금 때문에 판 거니까 다 채워놔요. 그래서 보통 코스닥이 29일 날 급등을 합니다. 그런 그 계절 효과가 있으니까 29일 날도 이번 주에 아무튼 그런 또 코스닥의 급등 현상이 진짜로 나오는지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에 있던 전쟁 분위기 거기다가 또 뭐 가스관 루트를 놓고 서유럽하고 갈등이 있다 보니까 네. 뭐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약간 뭐 또 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에너지 가격 상승하는 이 부분이 물가도 자극할 수 있고 네. 해가지고 연말 연시 정시에 좀 부담 요소가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지금 보십니까? 이게 제일 큰 변수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병력이 국경 지역이 좀 밀집이 돼 있어서 지금 언제든지 뭐 침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미국도 지금 연초 침공 가능성을 높게 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은 불확실한 상황인데 다행인 건 뭐냐면 그래도 서로 간에 이제 뭐 문서를 주고 받으면서 이제 뭔가 협의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악을 막자라는 그런 분위기들은 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그 양측이 원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특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이제 나토로 가는 거를 지금 무조건 막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또 미국 입장에서는 또 우크라이나가 나토 들어가면 미국 입장에서 또 좋은 거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대립을 하는데 누군가 양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해결이 될 수 있을지 그건 좀 의문이고, 근데 해결이 안 된다고 봤을 때 러시아가 과연 또 침공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또 미국에 개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그 전쟁 가능성은 그게 높기는 안 보거든요. 근데 전쟁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계속 이런 불편한 이슈가 생기면 천연가스 가격이 안 내려갑니다. 불안하니까.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을 낮추려면요, 결국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바이든 대통령이 셰일가스 기업들 있잖아요, 미국에. 이 기업들이 생산량이 엄청 지금 줄어 있어요. 이 기업들을 또 생산을 독려시키면 돼요, 사실은. 셰일가스가 늘어나면 공급이 늘잖아요, 미국에.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들이요, 친환경 때문에 공급을 엄청 줄여버렸어요, 생산을. 지금 많이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 근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이거를 쉽게 이렇게 늘리라고 할지는 의문이에요. 친환경이니까. 아니니까.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럼 또 한 가지 방법이 유럽이 러시아 의존도를 낮추면 돼요. 지금 그 파이프라인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 물량이 50%, 유럽에서 받는 게 러시아에서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러면 러시아 비중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기 미국이나 아니면 저기 뭐 아시아권에서 LNG 물량을 수입하면 되는데 다 배로 와야 됩니다. 당연히 배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파이프라인을 깔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거를 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나 봐요. 왜냐하면 지금 선박도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 시차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걸 종합해보면 이 푸틴이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을 완전히 안 한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는 이상은 전쟁까지 안 가더라도 긴장 관계 때문에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변동성이 저는 되게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 물가를 자극시키는 요인이니까 좀 불안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이 사회복지법안 통과가 무산되자마자 이제 전기차들 주가 내렸고 또 국내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주가들이 굉장히 약세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돼야 좀 올라갈까? 반전의 계기는 뭘까? 이게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사회복지 법안이 통과가 돼야만 이제 미국에서 생산하는 그 배터리에도 500달러인 거예요. 그 정도의 보조금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은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되고,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친환경 정책들이 약간 느려져요. 그러면 속도 싸움이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2차전지 배터리 회사들한테는 되게 악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 맨친 위원과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협의를 시작했다고 하니까 1월 달에 좀 투표를 해서 통과되기를 바라야 될 것 같고요. 통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약했던 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LFP 배터리랑 배터리 내재화 이 이슈가 또 나왔어요. 근데 LFP 배터리는 겨울철에 굉장히 취약하대요. 그래서 이 주행거리가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고 좀 이런 온도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가뜩이나 주행거리가 낮은데 더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중화되긴 좀 어렵다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실제 테슬라도 LFP 배터리보다는 NCM이 주력 모델이에요. 그래서 NCM의 경쟁력이 여전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요새 또 나오는 게 배터리 내재화 이슈 또 나오는데, 현대차는 분명히 배터리 생산 개발은 해도 배터리를 만드는 거는 이제 그 외부 업체랑 같이 협력해서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내재화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 지금 요즘에 이런 이슈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 토요타도 뭐 내재화한다 하고, 그래서 2차 전지 투자 심리는 좀 불편하게 작용했지만 이건 작년부터 계속 있었던 이슈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좀 LG 에너지 솔루션이 다음 달 상장하니까 수급 이슈가 좀 컸던 것 같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기업 가치가 이번에 공모가 기준으로 70조, 상장하면 100조 원 넘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거대한 덩치가 앞으로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되잖아요. 그럼 다른 기업들은 팔아버려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만약에 이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면은 삼성전자를 4,400억, SK를 800억 정도 덜어내야 된대요. 그 정도 수급 이슈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기업들한테 약간의 피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수급에서 피해를 받는 기업들이 주가가 좀 부정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LG화학 주가가 요새 되게 부진한 게 그런 이유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드리면 사회복지 법안은 전 통과된다고 보고 있고요. LFP나 배터리 내재화 이슈도 지금은 그렇게 아주 악재로서의 영향력은 떨어져 있고, 그리고 전기차 시장 커지고 있고, 펀더멘탈 문제는 없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이슈가 지금 가장 큰 악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1월 27일 날 상장을 하는데 그 이후에 좀 수급은 좀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FT 다음 가는 테마다 해가지고 요즘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많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뭐 주가도 제법 움직인 느낌이 드는데 이게 지금이라도 들어갈 만한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전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이 뭐 너무 오를 때 추격 매수는 반대인데 방향성은 맞아요. 맞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서 확실하게 숫자까지 보이는 기업들이 있으면 전 들어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애플카가 내년에 나온다는 얘기도 지금 돌 정도로 애플이 되게 적극적인 것 같고요. 현대차도 지금 아이오닉 5 기반의 로보택시를 2023년에 라스베가스에서 내놔요. 상용화를 시작을 하게 되고 내년에는 이제 우리 서울에서도 그걸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나오는 그 서울에 나오는 차가 레벨 4래요. 레벨 4는 뭐냐면 레벨 3는 운전자가 앉아서 돌발 상황일 때 개입을 해야 되는데 레벨 4는 운전자가 앉아는 있어야 돼요. 앉아는 있어야 되는데 돌발 상황이 발생해도 차가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운전자는 정말 뭐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 자동차를 내년에 좀 내놓는다고 하니까 자율주행이 우리가 그냥 이제는 말로만 듣고 있던 그 자율주행이 아니라 이제 실제 눈앞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소설이었지만 이제는 이제 픽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실제로 논픽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이 자율주행과 관련해선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뭔가 그림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그 산업들이 있잖아요. 가장 우선순위는 소프트웨어 기업,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이 가장 1순위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솔루션을 만드는 업체들 있잖아요. 한국의 만도 같은 기업들이 그런 걸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좀 중요한 게 역시 자율주행을 하려면 카메라가 다 달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 만드는 업체들도 주목을 하시고, 역시 자율주행을 하려면 자동차를 이제 앞으로 바퀴 달린 PC라고 하잖아요. 반도체가 이제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반도체, 거기에 MLCC도 들어가게 되고, 또 전력을 컨트롤해주는 전력 반도체까지 반도체 생태계가 되게 커지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이라는 차 하나에서 이 파급되는 효과가 너무나 커요. 그래서 거기 관련된 밸류 체인들을 잘 공부를 하셔가지고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자동차 주가는 뭐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가지고 올 한 해 내내 힘들었는데 네. 연말 오면서 약간 변화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뭐 약간 이제 바닥은 찍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왜 테슬라는 저렇게 비싸게 거래가 되고 심지어 포드나 GM도 현대차보다는 더 높은 가치를 받고 있는데 왜 현대차 이렇게 가치를 못 받을까? 근데 결국 그 두 가지 같더라고요. 첫 번째가 너무 목표치가 낮다. 전기차 생산량 목표치가 너무 낮다고 발표를 한 것 같더라고요. 2025년에서 이제 2026년까지 그림을 보면 그때까지 100만 대를 파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면은 현대차의 전기차 점유율 목표치가 7에서 8%예요. 이걸 달성하려면 1년에 최소 150만 대 이상을 팔아야 돼요. 근데 100만 대를 제시했는데, 아니 100만 대를 제시했는데 이 점유율 그러면 달성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우려감이 있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그 현대차 CEO가 인터뷰한 기사에서 또 나왔지만 그 전기차 판매량 목표치를 170만 대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한 번의 기폭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로 자동차 기업들의 주가가 조금씩 일단 올라가는 모습이 되었고, 두 번째가 지금 할인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연기관을 종료를 하고 전기차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언젠간. 근데 이거를 넘기기가 너무 어려워요. 현대차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거기 누사 문제도 있고, 또 그 밑에 하청업체들, 예. 기존의 내연기관차에 납품을 부품하는 그 회사들이 그럼 문을 닫아야 되는데 정부 입장에서 부담스럽거든요. 고용 문제도 있으니까. 근데 딜레마인 게 그렇다고 전기차를 또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전 세계 다 하는데. 그리고 얼마 전에 현대차가 엔진 개발 조직을 폐지해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신호탄이 될 수도 있는데 결국 이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이제 버리는 그 스타트를 한 거는 같아요. 근데 얼마나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그러고 넘어가느냐가 문제인데, 뭐 당연히 노조의 또 반발도 일부 있을 수 있고, 시장이 아직은 되게 우려를 해요. 이 의구심을 노사 간 합의를 통해서건 경영자가 어쨌든 잘 얘기를 해서 얼마만큼 빠르게 넘어갈지 이거를 시장이 잘 던져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주가가 빨리빨리 회복이 되지, 안 그러면
주가는 계속 이게 답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현대차는 지금 구간에서 팔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미 그런 이슈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나쁠 게 없는데 주가 방향 속도는 전기차 전환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느냐 여기에 좀 달려 있다. 그래서 1분기 중에 구체적인 안들이 나오니까 지금은 한번 저가 매수를 오히려 하시는 것도 좋은데 천천히 한번 기다려보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가 넉 달 만에 이제 8만 전자 찍었고 SK 하이닉스 주가도 요즘 뭐 강세 흐름인데요. 지금 문제는 이런 강세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적어도 내년 1분기 또는 상반기까지 계속 갈 수 있는지 이게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그래도 이제 추세적 상승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한번 반락은 하겠죠. 항상 주가라는 게 조정은 또 받고 가니까 그때가 오히려 또 한 번의 진입 기회인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저도 좀 이제 기분이 좀 좋은 게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정말 삼성전자 엄청나게 들고 계시잖아요. 500만이면 이게 보통 숫자가 아니거든요. 한 주라도 갖고 계신 분이 그렇게 많이 그냥 국민주가 된 건데 이 기업이 사실 올해도 7만 원 초반에서 마감했으면 시장을 떠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특히 주식하는 분들의 대부분 처음 하신 분들이 다 삼성전자부터 사세요. 네. 이게 기본 공식이거든요. 예. 삼성전자, 현대차, 카카오 이런 것부터 쉽게 접근하시는데 제일 많이 사는 게 어쨌든 전자니까. 근데 전자가 드디어 8만 원 넘었고 이번 주 폐장일까지 삼성전자가 저는 무조건 8만 1,000원을 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걸 넘어야 연간 플러스 수익이 납니다. 네. 그럼 많은 분들이 좀 약간 해피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은 어쨌든 시작은 됐는데 그래도 8만 전자를 회복했다는 것 자체가 상징성이 있고 그리고 그냥 이 삼성전자가 그냥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메모리가 생각보다 빨리 좋아지기 시작했고 삼성전자 저는 10만 전자 이상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메모리가 아니라 사실은 파운드리거든요. 그래서 파운드리에 대한 모멘텀은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테일러시의 공장 짓죠. 내년 상반기에 3나노 공정을 양산한다고 언급을 했고 TSMC보다 먼저 하는데 이게 되면 굉장한 저는 모멘텀을 받는다고 보고 있는데 이미 고객사도 좀 어느 정도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주가 키팩터는 메모리는 기본입니다. 기본 옵션인 상황에서 그 파운드리가 얼마나 잘해주느냐 이게 결국에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기대감이 높으니까 여러분들 반도체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 많이 오른 이후로 팔지 마시고 좀 긴 호흡으로 한번 장기 투자 계속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대표주들이 좋아지니까 네. 이제 소재 부품 장비주도 조금 같이 강세 네. 흐름인데요. 소재 부품 장비주도 워낙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도 좀 유망해 보인다 하는 쪽이 어느 쪽인가요? 근데 하이닉스는 설비 투자를 줄였어요. 그동안 줄였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장비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아마 하이닉스는 설비 투자를 늘릴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장비를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포인트가 내년에 하이닉스 투자가 늘어날 때 수혜받는 하이닉스 매출 비중이 높은 장비 회사들이 몇 개 있어요. 그 보고서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보고서는 키움증권 한번 참고해 보세요. 거기에 기업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후공정 업체 주목하셔야 됩니다. 후공정이 반도체 웨이퍼에서 칩을 이렇게 회로를 그린 다음에 만든 다음에 절단을 해야 돼요. 그래 그 웨이퍼 동그란 원판에서 반도체를 다 하나씩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후공정이라는데 절단을 해서 칩을 하나 빼내고 그 칩을 테스트를 해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기판에 붙여서 그 이제 우리가 PC라든가 스마트폰에 꽂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 일련의 과정을 후공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시장이 엄청 커져요. 그동안은 대만이 거의 다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회사들이 국산을 하게 되면서 후공정 시장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래서 후공정 업체를 주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즘에 나오는 얘기가 EUV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예, EUV 얼마 전에 동진세미캠이 기사 나온 거니까 EUV 포토레지스트 관광액이라고 하는데 웨이퍼에다 관광액을 발라서 위에서 이 EUV 공정으로 빛을 쏴가지고 회로를 그리는 거예요. 네. 그 관광액을 대부분 일본 기업들이 독점인데 이제 국산화된 거죠. 국산화 드디어 한 거예요. 이거 엄청난 성과거든요, 진짜. 그럼 EUV 공정이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쓰임새가 많을 텐데 동진세미캠 제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걸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국산화를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실제 일본 제품을 대체해가지고 그런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더 나올 겁니다. 그래서 국산화와 관련된 장비 회사나 소재 기업들을 한번 아니 미국 걸 대체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꾸준히 관심을 갖고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특정 섹터보다 반도체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이런 트렌드에 맞는 기업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주들은 이제
NFT 기대감으로 한참 올랐다가 다시 조정받았다가 또 최근에 다시 좀 네네. 강세를 바뀌던데 그 배경이 뭔지 하고 또 앞으로 뭐 내년까지 어떤 주가 전망은 어떨지 두 가지라 동시에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이제 위메이드의 미르포가 이제 해외에 출시가 되면서 대박이 났잖아요. 막 동접자가 100만 명 넘고 이게 이제 NFT 게임이죠. 이제 플레이 투 언이라 그래서 이제 돈 벌면서 게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주가가 한번 빠졌던 게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에요. 허용을 안 해줍니다. 그런 게임은 안 된다. 이제 이 게임위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다시 한번 좀 빠졌거든요. 근데 최근에 다시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위메이드의 미르포에서 자기가 만든 게임 캐릭터 있잖아요. 캐릭터를 NFT로 만들어서 거래하는 거래소가 오픈이 됐어요. 처음으로. 근데 그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캐릭터가 무려 1억 원에 팔렸대요. 금액이. 예.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이걸 NFT화해서 했는데 흥행에 성공한 거예요. 1억 원에. 그러면 위메이드는 얼마를 가져가냐면요. 그런 NFT 거래가 발생하면 그 매출의 5%를 위메이드가 가져가요. 수수료로. 예. 그러면 이제 1억 원에 5%는 500만 원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앞으로 이 거래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NFT는 뭐냐면 원 주인이 있어요. 이 게임 캐릭터를 팔잖아요. NFT로. 그러면 이제 이 상대방이 가져가죠. 이 가져간 사람이 또 팔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두 번, 세 번 연결이 돼요. 그럼 그럴 때마다 계속 5%가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메이드는 NFT 거래가 활성화될수록 굉장히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마치 이제 비트코인 그 거래소가 돈 많이 버는 것처럼 NFT 거래가 많이 되면 위메이드가 돈을 네. 그대로 가져가는 일종 플랫폼이 되네요. 네, 플랫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일단은 앞으로 좀 더 봐야 되는 게 처음에는 오픈빨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공할 수도 있지만 지속성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최소 한 달, 두 달의 데이터는 체크해 보세요. 근데 이게 항상 그렇지만 모든 게 우리 머릿속에 상상한 대로 되진 않아요. 지금은 긍정 평향인데 만약에 위메이드 거래소가 생각보다 흥행이 안 된다면 급격하게 밸류에이션이 떨어져 버려요. 이거 별볼일 없네. 그러면 높게 줬던 그 사람들의 관대함이 이제 냉정해져요. 그래서 저는 한두 달은 꼭 체크는 해봐야 된다.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2021년 마지막 주 증시인데요. 마지막 단계 또 연초까지 감안해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업종이 있다면 어떤 쪽일까요? 야, 일단은 이제 이번 주에 주목하셔야 될 거는 어쨌든 이제 자동차가 시동을 걸었어요. 그래서 자동차 아직도 싸거든요. 자동차 업종 관심 가지시고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그 조선주가 일단은 지금 수주도 잘 되는데 내년 이익 전망치가 올라가요. 그래서 주가 되게 부진하잖아요. 조선주도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반도체 잠깐 언급드렸지만 가격 면에서 보면요 반도체 소재가 좀 못 갔어요. 반도체 소재주들 그러니까 장비나 이런 쪽은 좀 많이 오른 게 있는데 반도체 소재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지금 눌려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은행주 한번 보고서 보여드린 대로 은행 보험주도 꼭 관심을 가지시고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격도 싼데 뭐 배당도 많이 주지만 금리 오르는 시기가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 은행주나 보험주도 저는 충분히 장기 투자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은행이나 그 보험주 같은 쪽도 한번 대응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이쪽으로 비중을 늘려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팁 제공 순서입니다. 연블리의 보고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이제 라면 보고서입니다. 라면. 이제 NH투자증권의 조미진 연구원님이 2022년 다시 끓을 라면이라는 이제 보고서인데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연말에는 보고서가 많이는 안 나와요. 그래서 보고서 좀 길게 나온 거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이제 요 보고서가 좀 나와 있고 근데 일단 보고서 그 길이를 떠나서라도 한번 저는 라면도 한번 볼만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올해 라면주들이 별로 안 좋았어요. 성과가 되게.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이 좋았죠. 작년에 이제 셧다운 들어가면서 라면 매출이 엄청 늘었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는 그 역기조 효과라 그래가지고 작년에 좋으니까 올해는 오히려 이제 역성장하는 그런 일본 모습도 나오면서 좀 안 좋았고 그 다음에 라면 회사들이 정말 올해 뭐 어쨌든 오뚜기가 저는 그렇게 라면 가격 올린 지가 오래된지 몰랐어요. 라면 가격을 13년 만에 처음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진라면인가요? 근데 그 정도로 라면 가격이 낮은 상태였는데 원가 부담이 있었잖아요. 원재료 비용이 올라갔죠. 뭐 팜유나 이런 거. 이런 가격이 올라갔는데 못 올렸거든요. 사실 서민 기호식품이다 보니까.
근데 어찌됐건 이제 올렸고, 이 조미진 연구원님은 내년에 국제곡물 가격이 하락할 걸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하락만 나와준다면 이익이 본격적으로 증가합니다. 왜냐면 가격은 올렸거든요. 근데 내년에 원재료 비용이 떨어져도 절대로 라면 가격이 떨어지진 않아요. 일단 올린 거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그럼 마진폭이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변수는 내년에 라니냐나 엘니뇨 같은 게 나오느냐, 그걸 좀 잘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무엇보다 이제 라면을 좀 주목하셔야 될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먹는 게 아니라 라면 시장이 커져요. 해외 뭐, 말씀이죠. 예, 삼양식품의 그 불닭볶음면은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농심의 라면도 지금 미국에 수출도 잘 되고 있고 증설도 하는데, 해외 수요가 지금 계속 늘어나는데 시설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새 뭐 예전에 그 짜파구리인가요? 기생충. 아, 예. 기생충 기억나시죠? 네. 거기서 그래서 한참 유행했잖아요. 짜파구리가 막 이게 뭐냐.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막 구해서 먹고 그랬는데, 이번에 오징어 게임에도 한번 그 삼양식품께 들어가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드라마 콘텐츠에 음식료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PPL로 좀 들어가죠. PPL로도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그럼 이게 라면의 문제만은 아니고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음식료 회사들이 자동으로 광고가 돼요, 외국에.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오래전부터 미국이나 이런 데 많이 진출을 했잖아요. 그래서 해외 쪽에 이미 좀 많이 시설 투자를 해놓은 기업들이 있죠. 이런 기업들도 주목할 필요 있는데, 대표적으로 라면 같은 회사들이죠. 실제 농심도 22년 초에 미국의 현지 라면 공장에 봉지하고 용기 라면 공장 3개의 생산 라인을 추가로 설치를 한대요. 내년에 한다고 하고, 이렇게 되면 북미법인 생산 설비 투자가 최대 4,500억 원에서 40% 이상 확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 삼양식품은 저기 밀양에 공장이 그 내년 1분기에 완공이 된대요. 그게 완공이 되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라면 생산량이 50% 이상 증가를 하게 돼요. 그럼 굉장한 매출 성장이 나오겠죠. 그리고 4분기부터 이게 라면도 물류 좀 적체 현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조금씩은 완화되고 있어서 판매 가격 인상, 물류 적체 현상 해소, 그 다음에 증설, 또 원재료 비용 하향 조정,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내년 그림이 되게 좋아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면 회사들 한번 공부해 보시고, 그것도 한번 연휴 기간에 한번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아이디어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정시도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새 2022년 정시 치밀하게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염블리의 비밀노트 오늘 순서 마칩니다. 임 이사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